철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있죠. 전지전능하고 선한 신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난제에 대한 고트프리트 비렐물 라이프니츠의 아주 대담하고 또 논란의 여지가 많은 해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풀리지 않는 모순은 정말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을 괴롭혀왔죠. 라이프니츠는 바로 이 문제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럼 그의 생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문제가 왜 시대를 초월한 난제인지 알아보고 라이프니츠가 살았던 시계 태엽 우주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의 핵심 아이디어인 모나드의 세계를 탐험하고 당대 철학자와의 치열한 논쟁을 살펴본 뒤에 마침내 그의 가장 유명한 결론, 가능한 최선의 세계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의 시작점, 라이프니츠가 평생에 걸쳐 해결하고자 했던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이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라이프니츠가 직접 만든 단어, 변실론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신을 변호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끔찍한 악에도 불구하고 신은 여전히 선하고 전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 바로 그게 변실론입니다. 당시에 라이프니츠가 맞서 싸워야 했던 생각 중 하나가 바로 이 게으른 이성의 궤변이라는 거였어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어차피 미래는 정해져 있으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바로 이런 운명론적인 태도죠. 이게 왜 문제냐면 모든 인간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라이프니츠는 이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라이프니츠가 살았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세기는 그야말로 지적인 격변기였어요. 오래된 세계관과 모든 것을 기계처럼 설명하려는 새로운 과학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던, 뭐랄까, 지적 전쟁터와도 같았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충돌이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은 옛날 방식,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이에요. 자연을 예측 불가능한 생명체로 가득 찬 정글처럼 봤죠. 반면에 오른쪽은 데카르트 같은 사상가들이 이끈 새로운 과학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계 태엽 장치로 본 거죠. 라이프니츠는 바로 이 양극단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기계적 세계관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이 그냥 정교한 기계 덩어리라면 물질이 아닌 우리의 정신, 즉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데카르트는 뇌에 있는 아주 작은 송과선이라는 기관에서 둘이 만난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좀 어색한 대답이었어요. 이렇게 기존의 설명들이 전부 막다른 길에 부딪히자 라이프니츠는 아예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바로 현실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단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상상, 모나드의 세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라이프니츠 철학의 심장, 모나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아는 그런 물질적인 원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나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고 세상을 지각하는 영혼과 같은 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우주 전체를 각자의 독특한 관점에서 비추는 무수히 많은 작은 거울들이라고 상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그럼 이 수없이 많은 모나드들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거나 엉키지 않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광장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군인, 즉 모나드는 옆 사람을 보거나 소리를 듣지 않아요. 오직 자기 내면에 있는 사령관의 명령에만 따를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전체적으로 보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진합니다. 라이프니츠는 이 놀라운 조화를 예정조화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바로 시계 비유인데요. 완벽하게 똑같은 시간에 맞춰진 두 개의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정각을 울리면 다른 하나도 정확히 그 순간 정각을 울립니다. 둘이 서로 영향을 줘서가 아니죠. 애초에 시계공, 즉 신이 창조의 순간에 둘을 완벽히 동기화시켜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모든 모나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기묘하게 들리는 이론이 아무런 반박 없이 순순히 받아들여졌을까요? 천만에요. 당대의 아주 날카로운 회의론자였던 피에르 벨과의 지적 대결을 통해서 라이프니츠의 이론이 어떻게 시험대에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에르 벨은 아주 상식적인 관점에서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죠. 실제로 맞지도 않았는데 맞는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이 고통을 느끼도록 미리 만들어졌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정말 강력한 비판이죠.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느낌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설득력 있는 비유를 듭니다. 라이프니츠의 우주는 마치 조종사도 없는데 수년 동안 스스로 항해하면서 알아서 폭풍우를 피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유령선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철학이 아니라 그냥 믿기 힘든 기적의 연속 아니냐고 비꼬는 거죠. 자, 그럼 라이프니츠는 어떻게 반격했을까요? 그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혼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변화의 프로그램을 이미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 영혼이 느끼는 고통과 몸이 맞는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은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무수한 작은 지각들을 이미 씨앗처럼 품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 모든 복잡한 논의는 마침내 라이프니츠 철학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바로 이 원리에서 출발해요. 신은 곧 질서 그 자체이며 보편적인 조화를 창조하는 존재다. 이처럼 이성과 조화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신이 과연 어떤 세상을 창조했을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라이프니츠가 상상한 신의 창조 과정은 마치 이렇습니다. 1단계, 신은 자신의 무한한 정신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우주를 떠올립니다. 2단계, 각각의 우주들을 이성과 선함이라는 기준으로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가장 단순한 법칙으로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즉 효율성과 조화가 극대화된 단 하나의 베스트 우주를 선택해서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이프니츠가 말하는 최선의 세계는 악이나 고통이 아예 없는 완벽한 유토피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질서와 다양성, 선과 악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이룬 말하자면 최적의 세계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악은 더 큰 선과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용된 필요악과도 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300년도 더 된 이 복잡하고 기묘한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이프니츠의 유산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아주 현대적인 질문들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문제, 과연 우리는 정해진 대로 사는가 아니면 자유로운가 하는 문제 말이죠. 또 의식의 본질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 현대 물리학이 탐구하는 현실의 근본 법칙에 대한 질문까지, 이 모든 현대적인 고민들은 결국 라이프니츠가 던졌던 질문, 즉 정해진 질서 속에서 개별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이프니츠와 함께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이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생각과 선택, 그리고 행동이 신이 설계한 거대한 예정 조화의 일부라면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